학생이 카드를 들고 다니네? 이거 네 카드 맞아? 죽집 사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14살 고아 소녀 아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얼어 죽어가는 3살 동생을 위해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절대 쓰지 말라던 금빛 카드를 꺼내 들었을 뿐이었죠. 한편 승인음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재벌 한빛그룹 회장의 휴대폰에는 14년 만에 알림이 떴습니다. 6,000원 시장 죽집 14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딸의 카드. 찾았어. 미연이가 살아있어. 죽은 엄마의 카드가 불러온 이 거대한 폭풍은 과연 두 자매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벽지 끝자락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곰팡이가 천장 구석부터 번져 내려와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쉰내와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14살 아리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는 동생 하은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도 발도 볼도 전부 차가웠어요. 3살배기 하은의 손끝은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하은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아리는 대답 대신 동생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방 안은 입김이 보일 만큼 추웠어요. 보일러는 3달 전에 끊겼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가 떠난 지 열흘이었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서류 몇 장을 두고 갔을 뿐, 그 뒤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현관문 앞에는 관리비 독촉장이 쌓여 있었어요. 3달치 밀린 금액이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월세 독촉 문자를 출력한 종이도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화면에 또 다른 문자가 떴어요. 이번 달 미납시수도 단수 예정. 아리는 휴대폰을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급식 쿠폰이 바스락거렸어요. 본인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동생에게 줄 수 없는 쿠폰이었습니다. 아리는 입술을 깨물며 쿠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때 하은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가래가 섞인 마른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린이 등을 토닥여도 물을 먹여도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하은의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어요. 눈꺼풀은 축 처져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뭐라도 가져올게. 아리는 벌떡 일어나 방 구석으로 다가갔어요. 싱크대 옆 바닥 타일 한 장이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타일 틈을 긁어 올렸어요. 그 아래 좁은 공간에 낡은 천 파우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숨겨둔 것이었어요. 아리는 파우치를 꺼내 들며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이걸 꺼낼 때마다 먼저 창문부터 확인했어요. 커튼 사이로 밖을 살피고 문이 잠겼는지 2번씩 확인했죠. 아리나,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엄마의 눈은 그때마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쓰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엄마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파우치를 열었어요. 안에는 금빛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낯선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뒷면에는 엄마 글씨로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였죠.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것을 꺼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생이 저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리는 이를 악물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장 골목은 겨울바람이 칼처럼 불었습니다. 손끝이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리는 손을 호호 불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익숙한 죽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줌마, 소고기 야채죽 하나요. 죽집 사장이 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교복도 아닌 낡은 옷을 입은 아이가 혼자 들어온 게 이상했던 거예요. 학생이 혼자? 이 시간에? 네. 엄마 아빠는? 아리는 대답하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6,000원이야. 현금 없어? 사장이 카드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학생이 카드를 들고 다녀. 이거 내 거 맞아? 아린의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들킬 것 같았어요. 경찰이라도 부르면 어쩌나 싶었죠. 엄마 카드예요. 심부름 왔어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어요. 삑.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승인 완료 6,000원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아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 사장이 죽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아리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구겨 주머니에 쑤셔넣고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은에게 빨리 가져다 줘야 했어요. 죽이 식기 전에, 동생이 더 아프기 전에. 골목을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휘청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죽이 쏟아질 뻔했어요. 아리는 두 손으로 봉지를 꽉 껴안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쓰라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 끝 가게에 달린 방범 카메라가 아린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오래된 방범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죠. 아린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하방 철문을 열자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언니.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가 죽 뚜껑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호호 불었어요. 충분히 식힌 뒤 동생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삼켰어요. 한 입, 두 입, 세 입. 아이의 볼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르스름하던 입술에도 색이 돌아왔어요. 따뜻해.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죠. 아리는 동생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환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올 리 없는데 아리는 본능적으로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있으면 찾아온다. 벌써 이렇게 빨리 찾아온 걸까요? 아리는 숨을 죽인 채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결제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미연 VIP 골드카드, 사용처 시장 죽집, 금액 6,000원, 최종 사용일로부터 14년 만의 결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백발의 남자는 한동안 그 알림을 응시했습니다. 14년. 딸이 사라진 뒤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카드였어요. 남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이 카드가 움직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4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했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로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남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1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축집 6,000원.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뿐이었죠. 백발의 남자 한빛그룹 회장 도연은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실에서 걸러지는 알림이었죠. 하지만 이 알림만큼은 달랐어요. 딸 미연의 카드. 14년 전 사라진 딸의 이름으로 된 골드카드였습니다. 도연은 직접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언젠가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용처 중앙시장 죽집 금액 6,000원. 6,000원. 고작 6,000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이 도연의 가슴을 더 세게 쥐어짰습니다. 백화점도 호텔도 아닌 시장 죽집이라니. 딸이 그토록 좋아하던 음식이 죽이었어요.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소고기 야채죽을 찾던 아이였죠.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4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카드였어요. 흥신소를 동원하고 사람을 풀어도 찾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가 움직였어요. 도연은 즉시 비서실장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 씨, 지금 바로 올라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세라는 5분도 안 돼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가씨 카드가 결제 위치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세라는 노트북을 펼치고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카드사 연동 시스템에 접속하자 결제 내역이 떴습니다. 중앙시장 내 죽집. 결제 시간 오후 6시 42분.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이 7시였습니다. 불과 20분 전이었죠.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차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도연은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해요. 회장님, 경호팀을 먼저. 최소 인원만. 운전기사하고 경호 둘이면 돼요. 세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까요? 아니요.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1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딸이 사라졌을 때 경찰보다 먼저 사람을 풀었어요. 언론에 새어나가는 게 두려웠죠. 결국 그게 화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직접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차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도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또 놓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수없이 헛걸음을 했습니다. 비슷한 인상착에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었습니다. 한편 지하방에서는 아린이 동생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스쳐간 자동차 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쓰면 찾아온다. 정말로 누군가 찾아오는 걸까요? 아린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은이 잠결에 기침을 했어요. 아린은 동생 등을 토닥이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꺼져 있었어요. 충전기는 있었지만 전기세가 밀려서 콘센트가 작동하지 않았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는 엄마의 파우치를 다시 타일 틈에 숨겼어요. 카드도 그 안에 넣었습니다. 만약 누가 찾아오면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시각 도연의 차는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도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세라와 경호원 2명이 뒤따랐어요. 시장 골목은 이미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으로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죽집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보였어요.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죽집 사장이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마감 준비 중인데. 조금 전에 학생이 왔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학생이요? 아, 아까 그 여자애. 어떻게 생겼어요? 몇 살쯤 됐어요? 글쎄요. 중학생쯤 됐을 거예요. 낡은 옷 입고 왔는데. 사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 왔어요? 네, 혼자요. 소고기야 채죽 하나 사갔어요.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 근처 같았어요. 달려서 갔거든요. 도연은 가게를 나와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반지하 창문들이 보였어요.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딸의 아이가. 도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14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4년 동안 찾았어요. 이번에는 놓치면 안 돼요. 골목 끝에 낡은 철문이 보였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 안에 누가 있을까요? 도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4년 만에 마주할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그 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침이었어요. 미연이도 어릴 때 저렇게 기침을 했죠. 감기에 걸리면 밤새 콜록거리던 아이였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직접 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동생 하은을 꽉 껴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쓰면 찾아온다. 정말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누구세요?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미연이 알아요? 미연. 엄마 이름이었어요. 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아요? 문 밖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미연이 아버지예요. 아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라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리는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문 밖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미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엄마가 떠났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 열어줘요. 제발.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아리는 하은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를 쥐고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한 거였죠. 문을 살짝 열자 틈 사이로 백발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아린을 보더니 크게 떨렸어요. 너 미연이 딸이구나.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연이를 닮았어. 눈이 똑같아. 아리는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가위를 꽉 쥔 채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미연이는 어디 있어? 제발 말해줘. 남자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아리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외할아버지일까요? 그렇다면 왜 엄마는 평생 숨어 살았던 걸까요? 엄마는 열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린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릎이 꺾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진짜 가족이었구나. 그때 방 안에서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소리에 놀란 거예요. 으앙. 아리는 급히 돌아가 동생을 안아 올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가 아파 보여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깔 필요 없어요. 체온이 낮아 보여요. 저체온증일 수도 있어요. 세라의 말에 아리는 움찔했어요. 사실 하은의 상태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죽을 먹고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몸이 차가웠어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병원비는 내가 낼게. 제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 당신이 뭔데요? 아린이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숨어 산 거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연이가 나를 무서워했다고? 쓰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데려간다고요. 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미연이를 찾으려고 14년을 기다렸어. 거짓말. 아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이 더 크게 울었어요. 그때 하은이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했습니다. 조금 전 먹은 죽을 토해낼 것 같았어요. 아린은 급히 물수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마른 수건이 없었습니다. 애가 위험해요. 세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119를 부를까요? 아니면 저희 차로 갈까요? 아리는 갈등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요? 엄마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하은이 점점 축 늘어지고 있었어요. 호흡도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요. 병원 가요. 아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타일 틈에서 파우치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절대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고 문을 나섰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워. 빨리 가야 해요.
세라가 경호원에게 지시했어요. 차 앞으로 빼요. 최대한 가까이. 골목이 좁아서 차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리는 동생을 안고 뛰었어요. 도연도 비틀거리며 뒤따랐습니다. 차에 오르자 세라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리는 동생을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차, 낯선 사람들. 엄마가 무서워하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서아린이요. 서?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연이가 성을 바꿨구나.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 목소리가 너무 슬퍼서 아리는 차마 쳐다볼 수 없었어요. 품 안에 하은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언니, 응, 언니 여기 있어. 곧 도착해. 아리는 동생을 더 꽉 껴안았어요. 엄마의 파우치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리는 그걸 꼭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하은을 데려갔습니다. 아리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 언니예요. 같이 있어야 해요. 아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은은 이동식 침대에 실려 처치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아린은 닫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동생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도연이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아이 치료 먼저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서류도 없었어요. 서류가 없는데요. 아린이 작게 말했어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 없이는 치료 동의서 작성이 어려워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보호자로 서명하면 안 될까요?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세라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응급치료는 진행해 주세요. 서류는 제가 빠르게 준비할게요. 세라가 명함을 내밀자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한빛그룹 비서실장.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 상황이니 치료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처치실에서 나왔어요.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동생 괜찮아요? 영양실조에 저체온증이 있었어요. 수액 맞고 체온 올라가면 괜찮을 거예요.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다. 의사가 아린을 위아래로 살폈어요. 근데 이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보호자 어른은 어디 계세요? 아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나섰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돌볼 거예요. 의사가 의아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외할아버지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리는 그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인지, 엄마가 왜 이 사람을 무서워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은이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동생은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침대 옆에 앉아
동생 손을 꼭 잡았어요. 하은아, 언니 여기 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좀 안정되면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요? 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먹을 것도 많고. 아린은 망설였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은이 다 나으면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이틀 뒤 하은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아리는 고민 끝에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하방에는 난방도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리는 하은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면서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넓은 도로와 높은 담장이 나타났어요. 한참을 달리자 커다란 철문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고 정원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분수대도 있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린이 물었어요. 그래,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화려한 곳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저택 현관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살림을 총괄하는 연하였어요. 연하는 아린과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아이들이야. 잘 돌봐줘요. 연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냄새 좀 봐. 빨리 씻겨야겠네. 아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계단 위에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회장 준석이었어요. 도연의 동생이자 회사의 2인자였죠.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 아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연이 딸이다. 내 손녀야. 손녀요? 갑자기요? 준석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말했어요. 확실해요? 요즘 사기꾼도 많은데.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혈통이 불확실한 애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되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석아, 이 애는 미연이를 빼다 박았어. 내가 틀릴 리 없어. 형님 마음은 알겠지만 집안 체면도 있잖아요. 준석이 아린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한빛그룹 손녀라고요? 말이 돼요? 아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안 왔으면 됐잖아요. 아린이 소리쳤습니다. 가자고 한 건 저희가 아니에요. 그쪽이 데려온 거잖아요. 저택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아린을 바라보았고 하은이 무서웠는지 언니 옷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이 아린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손녀야.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아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세라가 아린에게 다가왔어요. 일단 방으로 안내할게요. 씻고 쉬어요.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은 손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준석이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배정받은 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아린은 편하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창문 위치와 문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도망쳐야 할 때를 대비해서요. 하은이 낯선 침대를 보고 울먹였어요. 언니, 여기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아리는 동생을 안고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지하방에서 하던 것처럼 침대보다 바닥이 익숙했어요. 주머니 속 파우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아리는 파우치를 꺼내 카드 말고 다른 게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파우치 안쪽 이중 안감 사이에 뭔가가 만져졌어요. 작은 열쇠였고 거기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12. 이게 뭘까요? 아리는 열쇠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남긴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그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리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B12. 이게 대체 뭘까요?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겨두었을까요? 하은이 곁에서 잠든 걸 확인하고 아리는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저택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복도마다 문이 여러 개 있었고 계단도 곳곳에 있었어요. 아리는 벽에 붙은 안내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창고, 주차장, 보일러실, 지하. B10이라면 지하 어딘가일 수도 있었어요. 아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는 어둡고 서늘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이 줄지어 있었어요.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B3, B5, B7. 아리는 숫자를 따라 걸었어요. B10, B11. 그리고 마침내 B-12가 보였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다른 문들과 달리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리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이 보였어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어요. 불이 켜지자 작은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반에는 낡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발자국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아리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어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서였어요. 보낸 사람은 강도연, 회장 이름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강미연, 엄마 이름이었어요. 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14년 동안 꾸준히 보낸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하방에서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던 엄마였습니다. 아리는 다른 서류를 뒤졌어요. 병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진료비 연체 기록이었어요. 미납자 강미연. 연체 금액 800만 원. 어떻게 된 거죠? 회장이 돈을 보냈다면 왜 엄마는 병원비도 못 냈을까요? 아리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어요. 회장이 보낸 돈은 분명히 출금되었는데 실제 수령 계좌가 달랐습니다. 중간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 계좌 이름에는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가로챈 거예요. 이게 뭐야? 아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봉투 묶음이 나왔어요.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들이었어요. 받는 사람은 아버지 강도연. 그런데 봉투가 전부 뜯기지 않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봉투 위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반송 처리.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신 거부 마이너스 회장님 지시. 아린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엄마 편지를 안 받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회장 이름을 빌려서 막은 걸까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아리는 서류를 등 뒤로 숨겼어요. 저는 그냥, 잠깐, 너 혹시, 남자가 아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연 아가씨 딸이구나. 아린은 움찔했어요. 아저씨가 누군데 엄마 이름을 알아요? 나는 문철수야. 예전에 미연 아가씨 운전기사였어. 철수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쭉 기다렸어. 언젠가 누군가 여길 찾아올 줄 알았거든. 그날이요? 무슨 날이요? 미연 아가씨가 사라진 날이야.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가씨가 왜 도망쳤는지도. 아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알려주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철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어려워. 눈이 많아. 그럼 어디서요? 내가 연락할게. 그때까지 그 서류 잘 숨겨둬. 철수가 말했어요. 사진 찍어서 보관해. 원본은 중요하니까.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송금 내역, 병원 기록, 편지 봉투.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 나도 미연 아가씨한테 빚진 게 있어서.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부회장 쪽에서 협박이 들어와서. 부회장이요? 아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준석 부회장 말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라인에서 아가씨를 쫓아냈어. 회장님도 모르게.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보낸 돈을 가로챈 사람. 엄마 편지를 반송 처리한 사람. 엄마를 쫓아낸 사람. 전부 준석이었어요. 아리는 서류를 파우치 안에 넣었습니다. 이중 안감 사이에 꼭꼭 숨겼어요. 조심해. 그 사람들 눈이 빨라. 철수가 경고했습니다. 나도 따로 증거 찾아볼게. 옛날 차량 기록이랑 통화 기록 같은 거. 아리는 창고를 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은이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리는 동생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아무도 그 진실을 몰랐어요. 아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증거로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문 아래 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린은 하은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아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언니, 이거 뭐야? 글쎄, 언니도 처음 봐. 그때 연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아이들 방 위생 점검이 있어요. 연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요? 아린이 눈을 치켜떴어요. 저택 규정이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방역 점검을 받아야 해요. 그런 거 처음 듣는데요. 회장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연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본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을 뒤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여기 있어요. 연아가 하은을 가리켰어요. 하은이 혼자 못 있어요.
내가 봐줄 테니까요. 연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리는 망설였어요. 하은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있는 파우치가 걱정됐어요. 그 안에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은아, 언니 금방 올게. 여기서 밥 먹고 있어. 아리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고 빠르게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린이 소리쳤어요. 위생 점검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한 남자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린은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파우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가방 어딨어요? 가방이요? 여기 있던 낡은 거요? 남자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안에 파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돌려줘요. 아린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가 한 손으로 아린을 밀어냈어요. 아린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더러운 거라 폐기해야 해요. 폐기요? 그건 엄마 거예요. 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그 대단하다는 집이구만.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아린이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분식집 사장 도식이 저택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은 또 누구야?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나는 죽 배달 왔어. 회장님이 시키셨어. 도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골목 반장 미자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 정말 크네. 우리 골목집 열채는 들어가겠다. 미자가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아리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도식이 아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린이. 무사했구나. 아저씨,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이 허락했어. 걱정돼서 왔지. 도식이 눈을 찡긋했어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가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을 보았어요. 어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애방에서? 위생 점검 중입니다. 위생 점검? 이 좋은 집에서? 웃기네. 미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골목에서 그런 핑계 대면 도둑질하러 온 거야.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관없는 분들은 나가주세요. 상관없긴. 저 애가 우리 동네 애야. 도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둬.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그때 세라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 물건을 가져가려고 해요. 아린이 외쳤어요. 세라가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산림 총괄님이. 그 물건 내려놓으세요. 회장님 허락 없이 손님 물건에 손 떼면 안 돼요. 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머뭇거렸어요. 세라가 비닐봉지를 빼앗아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 물건이잖아. 잘 챙겨. 아린은 파우치를 꼭 껴안았어요. 안에 있는 서류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였어요. 고마워요. 아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식이 아린 옆에 섰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미자가 남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차 번호판 봤어? 나중에 쓸 때가 있을지도 몰라. 미자가 도식에게 속삭였어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녀석들 부회장 쪽 사람인 것 같던데. 아린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부회장? 역시 준석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쪽에서 하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린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은이 의자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모양이었어요.
무릎이 빨갛게 까져 있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아린이 동생을 안아 올렸어요. 하은이 언니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무서웠어. 미안해. 언니가 곁에 있을게. 아린은 동생을 달래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나요. 도식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아린아, 나중에 할 말이 있어.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거든. 무슨 소문이요? 부회장 쪽에서 움직이고 있대. 회장님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뭔가 하려는 것 같아. 아린의 눈이 커졌어요. 도식이 덧붙였습니다. 조심해.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아린은 파우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며칠 뒤 저택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석이 본사에서 임시 간담회를 소집했어요. 명목은 회장의 건강 문제와 경영 현안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목적은 자매를 내쫓는 거라는 걸요. 도연이 서재에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옆에서 물컵을 건넸어요. 회장님, 오늘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아. 하지만 가야 해.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준석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해. 내가 없으면 애들이 위험해. 도연은 힘겹게 일어섰어요. 아린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거긴 위험해. 저 없으면 증거를 누가 보여줘요? 아린이 파우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게 뭐야? 할아버지가 보낸 돈이요. 엄마한테 안 갔어요. 누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도연이 파우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 훑어보았어요. 송금 내역, 병원 연체 기록, 반송된 편지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보낸 편지예요. 한 번도 안 열어봤죠? 아린이 봉투 묶음을 가리켰어요. 도연이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반송 처리. 나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막은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아린이 메모를 보여주었어요. 수신 거부 마이너스 회장님 지시.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런 지시를 한 적 없어. 절대로. 저도 알아요. 그래서 증거를 찾은 거예요. 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요. 도연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딸이 14년 동안 보낸 편지. 한 번도 읽지 못한 편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저 미연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연아,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구나. 14년 동안 혼자서.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린아, 같이 가자.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하은이는요? 내가 돌볼게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였어요. 동네 반장이 애 하나 못 봐주겠어? 도식도 옆에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지킬게. 아리는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언니 잠깐 다녀올게. 이 아줌마 아저씨랑 있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빨리 와. 응, 금방 올게. 아리는 동생을 꼭 안아주고 일어섰어요. 차가 저택을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서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라가 운전석 옆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법무팀장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준석 부회장이 법무팀에 지시했대요. 무슨 지시? 후견인 변경 절차를 준비하래요. 회장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녀석이 감히 치매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아요. 아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에서 서둘러야 했어요.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무력화되면 끝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과 함께 온 낯선 소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린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외부인은 출입이.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올라가. 경비원이 머뭇거리다 길을 비켜주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아리는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파우치 안에 든 서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걸로 모든 게 바뀔 수 있을까요? 도연이 아린의 어깨를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할아버지야말로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살짝 파르스름했어요.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세라가 걱정스럽게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문 앞에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린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어요. 형님, 그 애는 왜 데려왔어요? 내 손녀니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할 말이 있어. 회의는 경영진만 참석해요. 애가 무슨. 준석이 아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구나 혈통도 확인 안 된 애를. 닥쳐. 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모두가 놀라서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데려왔으니까 들어가. 도연이 아린의 등을 밀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은 불쾌한 눈으로요. 아린은 파우치를 꽉 움켜쥐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하은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아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준석이 상석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앉아요.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리는 도연 옆에 섰어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저 애가 누구야? 왜 회의실에 있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늘 회의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저 아이는 밖에서 기다리는 게, 아린이는 여기 있어야 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아이가 증인이 될 거니까. 증인이요? 준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아린을 바라보았어요.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14년 전부터의 송금 기록이에요. 아린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이 매달 300만 원씩 보냈어요. 제 엄마 강미연 앞으로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강미연. 14년 전 사라진 회장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엄마한테 안 갔어요. 아린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중간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임원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송금 내역과 실제 수령 내역이 달랐어요. 누군가 돈을 가로챈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이에요. 아린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진료비 연체 기록이요. 800만 원이나 밀렸어요. 300만 원씩 받았으면서 병원비를 못 냈다고? 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이 중간에서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로챘어요.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조야?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어? 날조 아니에요.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였어요. 세라가 데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14년 전 미연 아가씨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철수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증언하러 왔어요. 철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 아가씨는 쫓겨난 거예요. 자기 발로 떠난 게 아니라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누가 쫓아냈는데요?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철수가 준석을 바라보았어요. 부회장님 라인에서요. 회장님 몰래 협박했어요. 거짓말. 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증거도 없이. 증거 있어요. 아린이 봉투 묶음을 들어보였습니다. 엄마가 회장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봉투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반송 처리. 그리고 여기 메모 보세요. 아린이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수신 거부 마이너스 회장님 지시. 할아버지는 이런 지시한 적 없대요. 누가 회장님 이름을 빌려서 막은 거예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미연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 단 한 통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14년 동안 딸이 보낸 편지를 누군가 막았어. 내 이름으로. 시선이 준석에게 쏠렸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이것도 오해야? 세라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당시 결제 라인 기록이에요. 미연 아가씨 관련 서류는 전부 부회장실에서 정결 처리됐어요. 화면에 결제 기록이 떴어요. 준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준석이 말을 더듬었어요. 감사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서류들 원본 전부 확보해. 서버 백업도 해. 네, 회장님. 감사팀장이 일어났어요. 준석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류 빼. 하지만 그 말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세라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됐어요. 준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횡령이고 사문서 위조예요. 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도연이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서가, 내가 그랬어? 내 딸을 쫓아내고 돈을 가로챘어? 준석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부회장직 정지야. 도연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권한 회수해.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준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해? 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휘청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아린이 달려갔어요. 세라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만. 도연이 의자를 잡으려다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구급차 불러. 회장님. 아리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저택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하은이가요?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아리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할아버지도 걱정이고 하은이도 걱정이었어요. 세라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하은이가 열이 많이 올랐대요. 기관지염이 악화됐나 봐요.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은이 어디 있어요? 저택 근처 병원으로 옮겼대요. 도식 씨랑 미자 씨가 같이 있어요. 아린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까요? 하은이한테 가야 할까요? 아린아, 하은이한테 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연이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하은이가 더 급해.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아린이 데려다 줘요. 네, 회장님. 세라가 아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린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꼭 나아야 해요. 걱정 마. 이 정도로 안 죽어.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라를 따라 병원을 나섰어요.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아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은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갈게. 병원에 도착하자 도식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아리나, 왔구나. 하은이 어디 있어요? 이쪽이야. 따라와. 병실로 들어가자 하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콧줄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어요. 하은아. 아린이 달려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뜨거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번질 뻔했대요. 지금은 항생제 맞고 있어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데려와서 큰일은 안 났어요.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하은아. 언니가 곁에 없어서.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열에 지쳐 있었지만 언니를 알아보았어요. 언니. 응, 언니 왔어. 이제 안 가. 아린은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 싸운다. 내가 죽 가져왔어. 도식이 보온 가방에서 죽 용기를 꺼냈어요. 시장 죽집에서 가져온 소고기 야채 죽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 먹어. 아리는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한 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느껴졌어요.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리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리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증거를 공개한 것, 준석이 무너진 것,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 도식과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도식이 아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미자가 말했습니다. 부회장 쪽에서 온라인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있대. 무슨 소문이요? 너희가 가짜 손주라는 거야. 사기꾼이라고. 아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요? 걱정 마. 내가 출처 찾아낼 거야. 미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장 사람들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정됐대요. 과로랑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래요. 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연하가 잡혔대요. 세라가 덧붙였습니다. 증거 서류 폐기하려다 현장에서 걸렸어요. 연하요? 네. 준석 부회장이랑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하은의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아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생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식과 미자는 복도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새벽녘에 세라가 다시 왔어요. 아리나, 회장님이 보고 싶대. 지금요? 응. 할 말이 있대. 아리는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동생이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식 씨,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럼. 가봐. 아리는 세라를 따라 도연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도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이제 좀 낫다. 도연이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린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아린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희한테 미안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찾았어야 해. 더 의심했어야 해. 동생을 너무 믿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이가 1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너희를 키우면서 아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원망 안 했어요. 뭐? 엄마는 할아버지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무서워했을 뿐이에요. 아린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한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할아버지,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너희 둘 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미연이 대신 내가 아빠가 될게. 할아버지가 될게.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믿는 건 아직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 나으면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도연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은이 퇴원했습니다. 아리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디가? 집에 가. 아린이 대답했어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 어디? 아린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집이라고 부를 곳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야. 우리 집.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세라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택에 도착하자 도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도연이 웃었어요. 하은이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하은이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도연이 무릎을 굽혀 하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준석의 기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회사 주식도 동결되었습니다. 연하도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도연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도연은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딸이 14년 동안 혼자 고생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리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세라가 아린에게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건 법적 보호 절차 서류야.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거야. 보호자요? 응. 이제 너희는 법적으로도 가족이야. 아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학교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아리는 새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어요. 상담교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해. 도와줄게. 아리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아직 두려웠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았습니다. 하은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울었지만 며칠 지나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집에 오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지호랑 블록 쌓았어. 아리는 동생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아린을 불렀습니다. 아린아, 같이 갈 데가 있어.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장이었어요. 아린이 죽을 사러 갔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여기 왜요? 보여줄 게 있어. 도연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 작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에는 새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미연의 따뜻한 밥상. 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료 급식소야. 내 엄마 이름으로 만들었어. 도연이 말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아린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식이 나왔어요. 왔어? 도식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나 여기서 죽 끓여. 협력업체거든. 도식이 씩 웃었어요. 미자도 안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리나, 들어와. 구경해.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식당이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아이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매일 100명 넘게 와. 도식이 말했어요. 내 엄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밥 먹어. 아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아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연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거였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을 사러 간 거 보고 알았어. 도연이 말했어요. 배고픈 동생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려고 했잖아. 미연이도 그랬을 거야.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죽집 사장이 다가왔어요. 아린에게 죽을 팔았던 그 사장이었습니다. 아가, 그때 그 학생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사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죽 한 그릇이 사람 살렸네. 참 신기한 일이야.
아린도 웃었습니다. 그날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던 카드.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린아, 그 카드 아직 있어? 네,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아린은 생각했어요. 그 카드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린은 썼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간직할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린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남긴 거니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하은이 뛰어나왔어요. 언니, 할아버지. 아린은 동생을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린은 방에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 아린이야. 하은이랑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배고프지 않아. 춥지도 않아.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줘. 엄마가 보고 싶어. 사랑해. 편지를 접어 파우치 안에 넣었습니다. 골드카드 옆에요. 이제 그 카드는 돈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 아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리는 동생 손을 잡았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숨지 않아도 됐어요. 두 자매는 나란히 누워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어요. 6,000원짜리 죽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배고픈 동생을 살리려던 14살 소녀의 용기. 그 작은 선택이 14년 묵은 진실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